원주 씨 근해 네. 타보셨습니까? 근해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타봤습니다. 줄이 끊어지기. 살짝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민 씨는. 저는 뭐 예전에 타봤는데 지금은 제가 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밀어주는 아빠로서 네, 태우고 좋군요. 멋있다. 우리 김 사모님은요? 네, 춘향이처럼 잘 탑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님도 저도 근해 타보셨죠? 애들을 밀어주면서 아, 잠깐 탔습니다. 자, 근해 할 때 이 스윙이 앞으로 나가는 게 재미인데 앞으로 많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힘껏 밀어야죠. 뒤로 많이 가야죠. 네, 뒤로. 뒤로 많이. 막. 원주 씨 대단합니다. 예, 아, 제가 공대 나왔습니다. 네. 근해 원리를 다 파악하셨군요. 네. 자, 누구나 다 즐기는 이 근해인데 사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로 얼마만큼 많이 간느냐. 자, 이 원리를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니까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래학 하면 사실은 1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네. 사실은 그걸 궁금증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할 때 뒤로 가봐야 됩니다. 과거로. 과거. 아. 뒤로 멀리 가보면 멀리 가볼수록 사실은 앞으로 많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자,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있죠. 역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민 씨? 네. 토플러? 토플러, 와우. 원구 씨.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와우, 역사하면 이순신 장군이죠. 화끈한 답입니다. 우리 김 사모님. 네, 역사하면 역시 조병호 박사님이. 역사 하면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BC 5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보면 의학의 아버지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자, 선서가 있죠. 와우. 자, 한민 씨.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요? 핸델. 바흐 부인 아니고요? 자, 믿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와우. 자, 어떤 일의 시작점에서 기초를 놓았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역사라는 측면에서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하면은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 등등 나름대로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잘 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들이 오랫동안 약 한 1500년 이상 유지해왔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송두리째 멸망 직전에 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다레이우스가 바로 그리스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2번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또 침략했다가 또 실패해서 돌아가요. 자, 3번에 걸친 페르시아의 그리스 전쟁.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뒷시간에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라톤 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도 나오고 그 위대한 전쟁의 승리 이야기를 헤로도토스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싶었던 거죠. 2500년 전의 기록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묶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미래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책이 왜 그렇게 미래로 나오게 되는 책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기록의 과거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서의 과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 기록을 작성하기로 계획하고 이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가봤습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살펴보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또 가봤어요. 이 바벨론은 이제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나라이고요. 망한 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티그리스 강으로 가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아수르. 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집트의 나일 나일 강변으로 가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뒤로 약 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에 가서 전체를 살피고 난 후 한마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우리 홍구 씨? 멋있다. 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멋있게 하는 이집트는 감성적으로. 아, 네네. 멋지다를 감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니? 이집트라는 나라의 풍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역사를 보면 항상 발전된 도시 옆에는 항상 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와우. 네, 서울도 뭐 이렇게 한강이 있듯이 와우. 그럼 실례지만 한강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나요? 길겠죠? 그렇죠. 아직 약 한 510km 정도. 아, 됩니다. 510km. 야, 자, 그러면 나일강의 길이는요? 아, 나일강의 길이 엄청 길겠죠? 와, 네, 네. 그렇죠. 엄청 더 한마디로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긴 강. 아, 자그마치 3,000km. 두 배, 6천. 6,600km. 6,600km. 엄청나네요. 그 긴 강입니다. 그 긴 강이 가져다 주는 그 풍요를 이집트가 잘 살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문명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헤로도토스가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집트의 나라의 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자기 꿈의 해석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여쭙는데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이 30된 히브리 청년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그 신분사회에서 보면은 5등급에 해당되는 노예입니다. 첫째는 왕, 둘째는 사제, 셋째는 귀족, 넷째는 평민, 다섯째 노예인데 노예 등급에 속한 요셉이라는 친구를 왕이 불렀어요. 파라오가 불러서 자기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7년간 준비해서 7년을 대비하죠. 네, 앞으로 7년 동안 나일강 물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 한강물이 7년 동안 마르겠다. 누가 그런 해석을 내놓는다면 엉뚱한 해석이겠죠. 그렇죠. 안 믿겠죠. 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해서 약 한 6,600km를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놀라운 나일강물이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모든 풍요를 공급하는 진정한 선물의 그 강이 7년 동안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왕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원구 씨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믿었죠. 얼굴이 밝아졌습니까? 파래졌습니까? 말라버렸죠. 얼굴이 그러니까 처음 7년 동안 그 나일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참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7년 후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7년 후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7년을 그 부강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지고 잘만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나올 텐데 그 풍년의 5분의 1씩을 모든 국민들의 소출을 다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둬들인 걸 가지고 각 지방에 분산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담할 새로운 공직 체계를 가동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일강 물이 7년 후에 7년 동안 마를 터인데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바로가 얼굴이 밝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만난 왕도 바로고 또 출애굽기에 모세가 만난 왕도 바로입니다. 네. 되게 오래 산 모양이죠, 바로가? 네. 왕을 계속 지칭하는 네네. 이름. 네네, 맞습니다. 우리 김 사모님. 네. 원래 이게,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를테면 바로인데 세계사 책에서는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사 책에서는 이집트라고 그러죠. 우리 이런 영어의 이 구별을 어느 정도 해놓는다면 이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을 통칭하는 이 말은 원래 궁궐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궁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왕을 통칭하는 언어로 바뀐 거죠. 그 왕은 기본적으로 약간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Lord of Two Lan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ord of the Two Lands. 그래서 이 이집트는 워낙 나일강을 중심으로 길어서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는데 그 전체 두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High Priest of Every Temple. 그러니까 모든 서원들의 최고 대제사장 해서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의 최고 수장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최고의 수장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거냐 했을 때 약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모든 땅의 소유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법 집행의 최고 권력자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세 전체를 이끄는 조세를 받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위기에 처해지면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자, 이런 4가지 권한을 가진 이 파라오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신적 존재인데 이 신적 존재는 일단 이집트의 사람들과 거리를 좀 멀리 두고 삽니다. 가까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그 파라오를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자세를 만나야 되는 거니? 엎드려야 됩니다. 땅에 엎드려서. 네. 그런데 엎드리는 방법도 다 차이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민 씨 엎드릴 때 어떻게 엎드리십니까? 손을 공손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꿇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죠. 네네. 근데 그렇게 엎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납작. 엎드려 되나요? 개구리처럼? 네. 이렇게 납작. 그렇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배를 네, 그렇죠. 깔고, 닿고요. 네, 납작 엎드리고. 완전 그냥 복종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왕이 즉 파라오인 바로가 요셉에게 나이 30인 요셉에게 5가지 조건을 갖춰주면서 5등급 노예에서 공동 집정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네. 자, 첫째 내용은 14년 동안 절대 권력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권력의 깃털이다. 너가 14년 동안 권력의 몸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에 금사슬. 자, 금가락지는 껴보지만 금사슬까지 한다라는 게 이게 예산일이 아니잖아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를 버금 수레에 태웁니다. 수레에 왜 태우겠습니까? 상징적인 왕의 신분이라는 거 아닐까요?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퍼레이드. 그러니까 그 대단한 버금수레에 태워서 애굽 시내를 싹 도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네. 한 번 엎드리면 평생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고쳐서 사브낫 바네아. 라고 이름을 고쳐주죠. 그 다음 이집트식 이름인가? 네, 이집트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5번째 반지 끼워주고 그 다음 날 보디베라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남편을 만들어줍니다. 반지를 하나 더 끼워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원구 씨. 네.
반지 하나 꼈으면 됐는데 왜 또 쌍가락지를 껴줬겠습니까? 하나 껴주면 정이 없으니까. 정이 없으니까. 두 개는 껴줘야지. 그래 한민 씨 생각. 확실한 권력에 마침표를 찍는 거죠. 왜요? 그게 왜 권력입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드라마를 보면 네. 확실한 가문 집안에 네, 네, 네. 연결을 해주면 계속 그 씨를 그걸 쉽게 얘기해 보세요. 볼모 아닌가요? 볼목?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을 가진 목적 있는 목적. 결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애굽 전체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행정 시스템이 있고 그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는 출세 코스가 다 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 왕과 다름이 없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는 게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테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서 전혀 어떤 변동도 없을 터인데 왜 권력만 바꿔서 저 사람이 왕을 능가한 권력을 7년 동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애굽의 고위공직 세계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즉 왕의 권력 이양을 썩 내키지 않게 받아들일 고위공직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요셉은 절대 권력자가 아닌 사실은 무늬만 권력자인 거죠. 그렇죠. 바로 왕은 이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실은 보디베라의 그 제사장 가문은 왕 다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왕실을 능가할 만한 집안인데 그 집안의 딸 아스낫과 공식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애굽의 최고의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이 파라오는 5가지 조건을 통해서 자기 친구 요셉을 최고의 권력자를 맡겨서 약 한 9년 정도 공동 집정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7년에 풍년도 끝나고 흉년 2년 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벼운 질문. 7년 풍년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흉년이 오기를 원했을까요? 왕 입장에서. 흉년이 오기를 원하죠.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었던 그 권력에 요셉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와우. 만약에 7년 풍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 8년째 흉년이 안 들고 풍년이 들면 풍년. 바로 왕은 망하는 거죠. 왜 망하는 건가? 그리고 요셉은 국가 권력을 7년째 농락한 그렇죠. 그렇죠. 인물이 되기 때문에 형편없이 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에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왕의 권력은 무너져 버립니다. 네. 왜 무너지는 거죠, 사모님? 왜 그러시죠? 그동안에 본인이 정치에 올인한 것들이 다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굉장히 있지 중요한 않겠죠. 얘기를 포함하고 네. 있어요. 자, 우리 한민 씨. 네네. 왜 무너지는 겁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가는 말로 먹고 사는데 이게 말이 틀려버리니까 신뢰가 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살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물질. 지난 7년 동안 애굽의 왕은 요셉을 시켜서 백성들의 매년 추수의 5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까? 사들였습니까? 사들였죠. 그걸 다 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모든 국가 비용을 7년 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쓴 겁니다. 소진해버렸다. 네, 다 쓴 거죠. 따라서 만약에 8년째도 풍년이 든다면 이제 재정은 없는 거고 만약에 네. 흉년이 온다면 8년째. 그때 이제 팔아야죠. 예, 국가는 열어야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8년째 풍년이 돌더라도 백성들은 또 사기를 원했겠네요. 또 계속. 뭐 그랬겠죠. 그 부분까지는 한번 다시 물어보시고. 자, 드디어 8년째 그 손에 땀나는 그 시점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이제 판 거예요. 팔았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왕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라오가. 더 부유해지지 네,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부유해졌습니까?
뭐 몇십 네, 배겠죠. 네네네네. 어마어마. 네네. 정말 이럴 때 이제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음. 요셉이 애굽 전체 백성들의 토지를 나라에서 다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2년 흉년 만에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나라에 뭘 팔아요?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나일강 물이 말라 있는데 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 나일강 물이 2년째 마른 거죠? 네. 앞으로 5년 더 마르는 거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한강물이 마르고 낙동강물이 마르고 다 물이 마른다고 해봐요. 일단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강하면은 우리가 식수도 되고 농수도 되지만 노랫거리도 되죠. 두만강 푸른 노래, 낙동강 강바다에 소양강 처녀. 이 노래 부를 곳도 없어지고. 사실은 이 강이 다 말라버린다면 한탄의 대상이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왕과 국가 권력은 붕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일강 물이 2년에서 앞으로 5년 더 마르는데 국가는 점점 더 네, 부강해지죠. 점점점 부자가 되어서 나라 전체의 토지를 다 국가가 사버립니다. 완전 권력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서 아. 파라오는 이 친구는 친구 잘 두어서 친구 말을 믿어준 거죠. 사실은 그 믿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라도 노예의 저라도 말을. 정말, 그렇죠. 근데 잘 믿어서 애굽이라는 국가의 재정은 상상 초월하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진 거죠. 네. 이때 요셉이 세운 게 토지법입니다. 이 7년 기간에 나일강 물이 말랐을 때 요셉은 이제 일단 자기 친구 파라오를 최대의 부자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건네주는 것은 토지법입니다. 애굽의 토지법. 자, 무슨 얘기냐. 이미 이제 땅은 2년 만에 다 나라 겁니다. 근데 나라의 소유의 땅을 각 백성들에게 다시 다 건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소출의 5분의 4는 가족들이 먹고 5분의 1은 국가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토지법이고 이 토지법이요 오래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 거니 이후에 이제 세월이 한 1500년 이상 지나고 로마 제국의 창시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에 가요. 이집트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롭고 좋은 땅에서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왠지 알아봤더니 땅이 다 국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직도 파라오의 땅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국가 땅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5분의 4는 자기들이 먹고 5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이 방식이 요셉 때 세운 토지법이 그렇게 긴 시간 내려오는. 그러니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얼마나 긴 시간을 애굽을 이끌었는가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재밌는 성경의 기록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을 때, 즉 나일강 물이 2년이 마르고 앞으로 5년 더 말라야 될 그 시점에 요셉이 반가운 얼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들아, 나 5년 흉년 피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몇 년 살러 왔다고 말하죠? 수백 년 살러 왔다고 말합니다. 요셉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애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여보내서 수백 년을 그곳에 살게 하고 거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 계획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 이제 요셉이 너무 놀랬죠. 사실은 자기 꿈 꿨을 때는 별로 안 놀랬습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 사실은 친구인 파라오의 꿈을 꾸고는 좀 놀랬죠. 그 듣고 오, 강물이 마른다니. 그런데 친구인 파라오의 꿈보다도 더 놀란 꿈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꿈입니다.
이곳에 와서 수백 년을 살겠다는 거죠. 자, 이 꿈을 들은 이제 요셉은 당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꿈이 역사의 현실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사실 바로의 꿈을 듣고 당황하지 않고 국가 공직을 새롭게 바꾸고 5분의 1씩 양식 사드리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요셉은 당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꿈을 놓고 두 가지. 첫째는 고센 땅에 예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 두 번째는 목축업입니다. 네. 왕의 여러 짐승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목축업이라는 게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보면은 농경사회는 굉장히 대단히 발전된 산업이고요. 목축업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어서 목축업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사회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축업을 왕으로부터 얻어낸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구 씨? 주변에 그런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와우, 비슷한 답이에요. 조금만 더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예, 보겠습니다. 사실은 자, 요셉이 굉장히 애굽의 권력자이잖아요. 그 권력자인 요셉 입장에서 요셉의 가족들도 다 정략 결혼 대상들이 될 수 있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애굽에서 요셉의 가문이 상류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민족을 반발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 민족. 민족. 한 민족을 위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14년에 공동 집정이 끝납니다. 끝나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근처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유언을 요셉에게 하게 되고 요셉은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건요. 일단 왕에게 제안합니다. 아버지 시신을 가서 묻고 오겠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70일 동안 국장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 나라를 음주 가무를 스탑시키고 전 나라의 사람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는 거니 애굽 왕의 왕실의 모든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애굽의 전체 원로들 자 애굽의 고위 관료들은 현재 고위 관료들이죠. 애굽의 원로들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죠. 그들을 다 동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갔다 옵니다. 뭐 하는 거죠 지금? 성지순례. 와우 비슷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세를 과시하는 거네요. 와, 예,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출애굽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아, 예행 연습. 세를 과시해서. 친구 파라오가 요셉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퍼레이드 했던 거 생각났죠? 네네. 뭔가 애굽 전체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요셉은 자, 애굽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갈 거라는 거. 이걸 퍼포먼스 하는 거죠. 큰 세를 과시해서.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 혹시 오페라,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디 보셨어요? 네, 선전을 봤는데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베르디가 이게 오페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나부코라는 오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나붓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게 그 영어 나부코에 나오는 건데요. 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불러요. 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요. 거기에서 제국과 민족,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큰 배경이 됩니다. (1842년도에) 처음 나부코를 첫 공연을 해서 베르디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르디가 유명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베르디가 이후에 아이다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를 올립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홍해를 쭉 타고 오다 보면 지중해로 가기 전에 약 한 160여 킬로 정도는 땅이 만나서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걸 뚫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길을 만들고 싶은 겁니까? 운하를 만들고 싶은 거죠. 수에즈 카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의 모든 물건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서양으로 왕래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백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강에 다리를 놓는다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는 산을 드러내버리고 거기에 배들을 가게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시도는 운하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드디어 1800년대에 들어가서 약 한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161km 정도를 뚫어내고 지중해를 홍해로 이어버리는 운하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카이로에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를 짓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에, 이집트 카이로에 오페라 개관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오페라를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그러던 이 이집트에서는 오페라로 유명한 베르디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용은 뭐로 할까 할 때 이제 아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요? 그 당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고고학적 발굴이 아주 서구에서 흥왕을 이루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이집트에 가서 고고학적 발굴을 했는데 이집트의 최고의 영화의 순간을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람세스가 에디오피아, 지금은 에디오피라 부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루비아라고 부르는데 그 루비아라는 나라를 침공해서 공주를 데려온 거죠. 이집트로.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루비아의 공주 아이다가 이를테면 이집트의 장수와 사랑을 나누는 요게 이제 아이다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제국과 민족과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큰 배경이 되는 건데요. 이 이집트의 영광의 순간, 제국으로서의 정점의 영광의 순간의 내용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869년도에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아서 한 2년 정도 미뤘다가 1871년도 크리스마스 때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대박이 나서 지금까지 오히려 이제 사실 베르디 오페라 하면은 아이다를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트럼펫으로 울려 퍼지는 개선 행진곡 장면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와우, 멋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가 이렇게 크나큰 영광의 시기를 딱 하나 꼽아보라면 그때를 꼽힌다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에 와서도 뒤져보면 그들의 영화의 순간은 그 순간이었다는 건데요.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사실은 나일강이 7년 동안 말랐다는 얘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송두리째 뿌리가 뽑혀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까? 파라오는 요셉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애굽의 왕 파라오가 요셉의 후손들의 사내 아이들을 어디에 갖다 던져요? 나일강에 갖다 던져요.
나일강에 가서 던집니다. 이게 바로 왜 던지는 거죠? 나일강이 요셉의 후손들을? 애굽 왕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밖으로 나갈 때 이 요셉의 후손들인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뒤집을까 봐 이들 인구 정책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 나일강 물에 어린 아이들, 히브리 민족의 어린 사내 아이들을 갖다 던지는. 이야, 이 무렵에 바로 지금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디아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제국하고 있는,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제국을 만드는 게.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등장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출애굽의 여러 상황은 다 그렇다 치고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왕이 특별병거 600승 데리고 따라 나와요. 그럴 때 그 병거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들을 너무 두렵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특별병거 600승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개월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협상을 하고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장자들이 수만 명이 죽고 애굽의 거의 나일강이 새로 마르진 않았지만 거의 바닥이 날 정도인데 아직도 그들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특별병거 600승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홍해에서 싹 담죠. 자, 이 제국주의는, 애굽의 제국주의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역사에서 보면 더 이상 애굽은 흥행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나와서, 요셉의 후손 히브리 민족이 나와서 세운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A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시작할 때 그 서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 서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었다는 얘기는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제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나왔으니 이제 제사장 나라로 간다. 이제 이게 애굽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2% 부족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과 5대 제국, 즉 아수르이아 로마까지 5대 제국으로 묶었고 성경과 6대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